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별것 아닌 상황인데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막혀버리는 순간. 그리고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당혹스러움.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예민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자책하죠. 하지만 칼 융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라고요.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처가 보내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당신은 특정 상황에서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흔들어 놓는가? 그리고 그 반응들이 사실은 당신이 가장 만나야 할 자신의 일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모두는 방가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부르는 그것은 마치 지뢰밭처럼 우리 내면에 숨어 있죠. 누군가 무심코 그 위를 밟으면 예고 없이 폭발합니다. 배우자가 약속을 어겼을 때, 상사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 친구가 연락을 뜸하게 했을 때, 그럴 때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분노일 수도 있고 깊은 슬픔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얼어붙은 듯한 무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은 생각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과하게 반응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지만 융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죠. 왜일까요? 왜 당신에게만 그 상황이 그토록 아픈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상황이 당신 내면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충족되지 못한 욕구,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삼켜야 했던 분노, 그것들이 아물지 않은 채 당신 안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억누르고 부정해온 모든 것, 받아들이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과 경험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더욱 강력해질 뿐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특히나 많은 것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은 불효였고,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은 버릇없음이었으며, 직장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착한 아이, 모범적인 학생, 성실한 직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슬픔은 약한 것이니까 숨겨야 한다고 들었으며, 욕구는 이기적인 것이니까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좁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묻어둔 것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물이 터지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도 존재한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고요. 다시 말해, 당신이 외면하는 내면의 그림자가 당신의 삶을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까요? 융근 투사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그것에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유난히 화가 난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도 인정받지 못한 자기중심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도 가끔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배웠기에 철저히 억눌러 왔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약함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도 숨기고 있는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당신도 무너지고 싶고 울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기에 그 감정을 깊이 묻어두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내가 부정한 나의 일부를 타인에게서 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 융근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행동을 고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당신 자신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 이 감정은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상처가 되살아난 것인가? 이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정하고 있는 나의 어떤 면인가?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주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쁘다고 믿어왔던 당신의 일부, 수치스럽다고 느꼈던 당신의 욕구, 약하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감정.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빛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금이 숨어 있다고요.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 부분에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 들어있다고요. 당신이 억눌러온 분노 속에는 경계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슬픔 속에는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해온 욕구 속에는 삶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의식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그것들도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것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그것들이 거기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예전처럼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드릴 상처가 이제는 아무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것이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외부의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층의 상처가 드러나고 새로운 면의 자아가 발견되며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펼쳐집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점점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 더 이상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나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당신의 일부를 거울처럼 비춰주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부분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감정적 반응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보려 합니다. 먼저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분노는 아마도 가장 오해받는 감정일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분노는 나쁜 것, 통제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웠죠. 하지만 융은 달리 봤습니다. 분노는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라고요. 당신의 분노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기 선이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분노는 당신의 자존감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면 그것을 억누릅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쌓여갑니다. 마치 압력솥처럼요. 그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터뜨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빠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요. 억압된 분노는 두통이 되고 불면증이 되며 만성 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허락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분노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어떤 경계가 침범당했는가? 어떤 욕구가 무시당했는가? 어떤 가치가 존중받지 못했는가? 분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그것을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폭발하는 대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 불편하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존중받고 싶다. 이것이 성숙한 분노의 사용법입니다. 다음으로 불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불안은 현대인이 가장 흔하게 겪는 감정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며 최악의 상황만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약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융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불안도 메시지라고요. 불안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거짓으로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길은 아니다.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가장 불안한가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진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인 척 해야 할 때, 진짜 사랑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 불안은 당신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영혼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당신의 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갈등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신경증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자기와 가짜 자기 사이의 분열. 그래서 불안을 치유하는 진짜 방법은 안정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당신의 진실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불안을 억누르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 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진짜 당신에게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제 무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나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헬이라고 부릅니다. 융은 이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방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경험했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각을 차단합니다.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감정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차단하면 기쁨도 함께 차단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 사랑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기능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내면의 불꽃이 꺼진 상태. 이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니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의 감촉, 좋아하는 음식의 맛, 음악이 주는 울림. 이런 작은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마세요.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조금씩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치심은 아마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일 겁니다.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지만 수치심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는 깊은 믿음.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품고 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외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융은 수치심이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아의 핵심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융은 또한 말했습니다. 수치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용기를 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던 그 부분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실패, 당신의 상처. 그것들이 당신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슬픔은 상실을 알리는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잃었거나, 무언가가 끝났거나,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는 슬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빨리 극복하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융은 슬픔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슬픔 없이는 진정한 이별도 없고 진정한 시작도 없습니다. 슬픔은 끝과 시작 사이의 다리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당신은 과거에 묶여있게 됩니다. 끝나지 않은 애도는 우울증이 되고 만성적인 공허감이 됩니다. 하지만 슬픔을 충분히 느끼면 당신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작별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슬픔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고요. 모든 감정에는 깊이가 있고 슬픔의 깊이만큼 기쁨의 높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감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모든 감정은 메시지라는 것,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할 신호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어떻게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융은 명확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화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동적인 반응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것.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포착하세요. 아, 지금 내가 트리거 되었구나. 지금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당신은 자동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멈춤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세요. 행동하기 전에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 대신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려는가? 이 반응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과거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세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 진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릴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감정이 당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융은 이것을 자아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전체로서의 자기가 되는 것. 더 이상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려 들고 모든 반응을 의미로 채우려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해부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입니다. 머리로 감정을 지배하려는 시도, 융은 경고했습니다. 지나친 분석은 마비를 가져온다고요. 때로는 그냥 느껴야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감정이 흐르도록 놔두어야 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화가 나면 안전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슬프면 그 슬픔 속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그것이 당신을 데려가는 곳까지 함께 가는 것. 그러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해변에 당신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감정을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질러도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복수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자신의 파괴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감정 사용은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느끼되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감정과의 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지배당하지도 않으며 그것과 대화하는 것. 감정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대답하세요. 나는 너의 메시지를 들었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런 내적 대화를 통해 당신은 점점 더 통합된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여러 목소리들이 서로 싸우는 대신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고려하되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리는 그런 중심. 윤근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보다 더 크고 깊은 것.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자기. 이 자기와 접촉하는 것이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감정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반복적으로 트리거하는지, 어떤 감정을 당신이 습관적으로 회피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듣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은 먼저 몸에서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긴장되며 배가 뒤틀립니다. 이런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정을 인식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멈춰서서 자신의 몸을 스캔해 보세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 어디가 불편한가? 그리고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며 물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싶니? 셋째,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상담사일 수도 있으며 혼자만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판단받지 않고 어떤 감정이든 느껴도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예술적 표현을 활용하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춤으로 표현하거나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만다라 그리기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꿈을 기록하고 탐구하세요.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억압된 감정들이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고 그 이미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적극적 상상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융이 개발한 기법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상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나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때로는 그 이미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적 주의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라난다고요. 당신이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자기 이해가 자라나고, 당신이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감정 지능이 자라나며, 당신이 그림자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의 통합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아프면 빨리 낫고, 불편하면 빨리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작업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융은 개성화를 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라 천천히 자랍니다. 겨울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작업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패턴에 빠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같은 감정에 휘둘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피했을 대화를 용기 있게 했다는 것을요. 예전 같으면 무너졌을 순간에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당신만 이 길을 걸어야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거의 미칠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씨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발견을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을 통과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당신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한다고요. 당신이 더 의식적이 되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진실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개성화가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됨으로써 당신은 전체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빛이 되어 다른 이들도 자신의 빛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반응에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오직 안을 들여다볼 때 열립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답을 찾기를 멈추고 내면으로 향할 때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윤기 평생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지혜, 당신이 원하는 평화,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감정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았습니다. 분노 속의 경계, 불안 속의 진실, 무감각 속의 보호, 수치심 속의 인간성, 슬픔 속의 사랑. 모든 감정에는 그 자리가 있고 모든 감정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협력자가 됩니다. 감정과 함께 일하며 그것들이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인도하도록 허락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지도. 하지만 여행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그림자를 대신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여정입니다. 외롭지만 가치 있는 여정. 힘들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반응하는 모든 순간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자동으로 반응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할 것인가,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창조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더 온전해집니다. 조금 더 진짜 당신이 됩니다. 이것이 개성화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다음 순간에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다음 상황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 영혼은 무엇을 말하려는가?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다음 경험에서 부드럽게 접근해 보세요. 어떤 상처가 보호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당신은 변화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날 당신은 돌아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성장했다는 것을요. 당신이 진화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벗어던진 결과입니다.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당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꿈꾼 세상입니다. 각자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세상. 가면 없이, 방어 없이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